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진수입니다. 오늘 미래의 리더가 가져야 할 7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 간략한 제 소개를 드리면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KB국민은행에서 데이터 AI IT를 맡아왔었고요. 그전에는 삼성전자와 SDS, 그 외에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중견기업에서 다양한 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그 다양한 경험이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인더스트리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디지털 전환을 이미 시작하셨거나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요즘 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생성 AI로 인해서 AX를 하려는 아마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안나 까레니나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할 경우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재화의 영역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7가지 질문들을 얘기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이제 지금 보이는 장표에서처럼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 하나하나를 딥다이브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거와 관련돼 있는 이제 질문들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서 요 장표는 먼저 좀 전반적인 소개는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5가지 영역에 힘을 좀 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맨 위에 있는 전략과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략은 분명한 목표와 공감대 형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오너십, 누가 주도할 건지, 그다음에 실행이 가능한 거버넌스가 뒷받침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있는 컨티뉴어스 아웃풋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고 이긴 하지만 결과물이 오랜 기간 동안 나오지 않으면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거나 무관심해지거나 무용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추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을 보여줘서 그 공감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 밑에 있는 세 번째 보면은 결국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특히 클라우드 같은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와 경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협업 툴이라고 얘기하는 콜라보레이션 툴들의 활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재와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조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내부의 인력들이 제대로 육성될 필요가 있고요. 초기에는 외부의 전문가들의 수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둘 사이에서 내부와 외부 인력들 간의 시너지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한 인력들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져도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비디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복원력이 뛰어난 게 조직이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요런 각각의 5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늘은 요렇게 커버하진 않겠지만 다른 또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질문이라고 돼 있고 아마 요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공유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제가 그 앞에서 얘기한 5가지 핵심 과제 중에서 어디에 영역에 해당된다는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같은 고민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한두 가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직의 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현업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CEO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장표를 보시면은 제가 저 기사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2018년 11월 달에 디지털 전환, 그때는 DT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DT 원년 선포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 선포식이 있으면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충분히 아마 감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일일 경우에는 뭐 컨설팅을 통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뭐 보고서도 나오게 되고요. 이미 다른 기업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왜에 대한 부분은 좀 적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에 대한 얘기와 태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얘기되죠. 그리고 선포식이 있은 후에는 이제 이어서 조직 개편이나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기 위한 KPI 반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포식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특정 부서의 업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멋진 선포식을 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벌어지고 각 부서는 각자 현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큰 개발 프로젝트인 경우면은 뭐 ISP 컨설팅, 후속 뭐 SI과 사업까지의 형태로 돼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앱 개선 형태로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 앱을 담당한 디지털 부서의 역할로 좀 한정되게 되면 실제로 되게 많은 차이가 나죠. 제가 밑에 2021년과 22년에 금융 지주사들의 시장 신년사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나 좀 뽑아보면 디지털 전환을 사실은 이게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금융사들이 2018년, 19년에 뭐 17년, 18년쯤에 많이 얘기를 꺼냈는데 21년에도 디지털 얘기가 나오고 22년에도 디지털 얘기가 나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디지털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한 해, 두 해에서는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윗분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나온 질문에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CEO와 현업,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의 전문가들 집단인 CDXO 이 세 가지의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CEO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CEO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일단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해석과 뭐 얘기들이 있는데요. 총체적이고 전사적인 변화 과정, 뭐 다르게 얘기하면 디지털 시대의 성장을 위한 경영의 혁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술의 도입이다라고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지속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디지털 경영을 향한 파라다임 시프트로 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CEO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굉장히 클리어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저 왼쪽에 있는 저 현업의 제가 실행 주도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디지털 전환의 주체가 돼야 되는 곳은 현업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CDXO들은 지원의 전문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지원의 주체가 CDXO 조직이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CEO는 이런 비전뿐만 아니라 현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엑소 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디지털 역량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면 앞에서 조금씩 언급을 제가 드렸는데 주도권은 현업에 있어야 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비즈니스와 고객을 잘 알고 있는 현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을 주도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이 전환이 계속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현업이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는 현업 부서에 있는 임원이 CDXO를 현업의 파트너로 좀 인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CEO가 그런 환경들이나 분위기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뭐 실패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앞에 제가 뭐 소설 얘기도 했지만은
뭐 CDX 조직에서는 아무튼 미션이 있으니까 뭔가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현업 부서가 팔짱만 끼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가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이그샘플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현업에 장기 성과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당장 어떤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도 관심이 적은데 이거는 어떤 현업 조직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준비나 시도가 KPI 형태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현업이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 제가 전문가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뭐 CDX 조직을 미용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협업을 하다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을 경우에 현업이 가끔 이제 사람을 좀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조직을 뜯어서 가져가는 경우들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질문에서 다시 또 사례들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제대로 된 CDXO 조직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해서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전환 전문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IT 부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IT 부서가 없어서 ITO를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런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좀 CDX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 게 필요한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전문 조직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요. 사실 CDXO는 이 중간에 역할을 좀 확장하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CIO의 역할 확장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과 디지털 전문의식과 결합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이 눈에 보이는 영역은 고객의 접점인데 또 우리가 그런 백엔드 시스템의 오퍼레이션까지도 전체를 다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돼서 수평적으로도 넓게 봐야 되고 전략부터 조직의 문화까지도 도움을 변화에 대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폭이 넓다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CDX로 하여금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서 이끌도록 이제 지시하는 경우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공감하고요, 저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20년 전에 좀 넘게 전에 이제 CRM이 한때 유행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CRM을 CRM 전담 부서에 맡기고 잘 해보세요라고 해서 결국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10년 전에 정도에는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 경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다 데이터 문제니까 빅데이터 조직에서 담당해라고 해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현업이 직접 뭔가를 주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거에 이제 후속 질문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 전문 조직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뒤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외부의 전문가를 뽑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미 그런 시도들을 한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금융에 들어가서 이제 역할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첫째는 이제 누가 전문가인지 그 디지털 전환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부서 조직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MBTI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귀하게 뽑은 분들이 힘들게 뽑은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실제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전문가 뽑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풀에 대한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를 뽑은 경험이 없으면 되게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헤드헌팅 회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전문가 있는 집단과 연결고리나 제대로 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전문가로 뽑는 경우가 사실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디지털 인력인 경우에도 디지털 인력을 뽑아본 인사 담당자 필요합니다. 예, 뭐 사례로 현대카드와 국민은행을 얘기했는데 디지털 인력들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다른 어떤 조금은 생각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런 분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뽑을 때도 또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레벨의 어떤 외부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지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도 조직을 아예 이제 새롭게 셋업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력은 좀 있는데 리드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실무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른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DX 조직의 리더를 그래도 누군가가 다 인정하는 구루를 뽑으면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파급 효과라 그러죠. 예. 입사 희망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고민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기업에 맞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건지 아니면은 지금의 기업 문화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가져가려고 하는 기업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건지 아니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울인 기술 전문가 전문성과 경험자면 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대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기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잘 맞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어떤 그 채용 과정에서 찾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내부 사람과 케미스트리가 잘 맞을지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역량과 일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는 디지털 전환 자체가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외부 전문가를 뽑은 다음에도 문제인데요. 외부 전문가가 회사나 조직에 얼마나 있을 것 같나요? 이 질문 사실은 되게 잘 안 하는 질문이긴 한데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특히 전통기업이나 아니면은 긴 호흡으로 공채에서 시작하는 기업들을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짧게 들어왔다 짧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 전문가를 바라보는 내부 인력의 입장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정규직이 아닌 전문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구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구별 또는 차별의 일들이 사실 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내부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내 자리를 뺏으러 온 사람 아니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외부 인력이 경영진으로 날라오는 경우, 날라온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부에서 그런 거를 기대하는 중간 관리자나 차기 경영진 후보자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일종의 상실감도 사실 생기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도 좀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너무 내부에 없으면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는 다른 조직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하기 하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 물 흐르듯이 전파되고 흐르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 중간 접점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진도가 나가고 있긴 합니다. 다행입니다. 에자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유는 에자일은 디지털 전환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전환과는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자일을 적용하는 기업들을 보면 생각보다 잘 적응돼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자일이 이제 좀 되는 것 같으면 이제 확산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마 갖고 계시거나 경험해 보시거나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자일 도입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자일 당연히 이제 개발부터 시작을 했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는 게 23년 전 2001년도에 벌써 나왔습니다. 이제 역사가 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에자일하게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형태입니다. 약간 이제 좀 무빙 타겟처럼 진행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적 개발 문화라고 좀 표현했는데요. 예, 요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워터폴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조직이 적응하는 데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뭐 존 디어 같이 이제 이 에자일과 OKR 쪽에 유명한 분은 IT 조직을 필두로 전 조직을 에자일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는 사례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자일 관련되는 부분은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들이 이제 있습니다. 조직 전체의 운영을 아예 에자일 중심으로 접근하는 총체적 접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반이 아닌 프로덕트 기반으로 일하도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업무의 내용 자체가 고객 접점에 대한 얘기일수록 훨씬 더 수월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에자일을 얘기할 때 크게 네 가지 관점을 다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툴들을 쓰면 에자일을 했어요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완결형적인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트라이브라든지 이런 스쿼드 같은 형태의 조직을 만들었을 때 에자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에자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네 번째 있는 에자일 마인드셋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컬처 체인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에자일이 성공하려면 결국 그 에자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에자일에 대한 개념부터 툴과 방법론을 이해하느냐 플러스 왜 우리가 에자일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5가지 핵심 요소에서도 두 군데 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이 에자일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결 과제들이 좀 있어요. 좀 다음 장에서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 에자일 조직이라는 게 이제 뭐 스쿼드나 트라이브를 보면 완결형 형태의 조직들을 갖죠. 네, 프로덕트 오너가 전체적인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이제 끌고 가는 형태인데 그 안에 있는 개발, 디자인, 기획, PO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핸즈온하는 역량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핸즈온하지 않는데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은 이 에자일 조직 자체의 어떤 완결형 조직들이 잘 굴러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프로덕트 오너한테 제대로 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에자일 코칭을 위해서는 사내의 트레이너나 코치를 먼저 양성하고 직원 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 코치에만 의존해서 에자일 운영 모델을 지속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존 개발 방법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한 가지는 요구사항이 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처음부터 에자일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전체 조직을 변화하는 것도 에자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있어서도 순서들과 우선순위들을 좀 정할 필요는 있다. 에자일 전환을 결국은 이제 시도하게 될 텐데 에자일 전환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그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IT 조직이 프로덕트 중심의 에자일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기존 조직들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물론 이제 각각의 펑션들과 역할들은 있지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인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프로덕트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시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는 내부에 개발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개발 조직에 있는 사람이 실제 개발을 할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개발자가 핵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이게 그 인간 중심적인 방법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람에 의존한 방법론에서는 그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수준이나 동기가 낮으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워터폴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뭔가를 도입하려고 할 때는 내부에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전달될 필요가 있고요. 단계적 전환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에자일이 파일럿 형태로만 멈추는 경우들이 사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계속 파일럿 상태예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모멘텀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저희와는 좀 다른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 방식으로 아예 전환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삼아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 그러면 애자일 도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면 방식의 도입 방식의 예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뭐 한 가지 방법이 해외에 있는 유수 기업들에서 애자일과 OKR을 해본 분들 또는 거기서 코칭을 해본 분이면 더 좋겠죠. 이런 분들을 데려와서 우리는 구글의 애자일을 적용해요.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자일의 적용이 생각보다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은 이런 이제 애자일에 대한 경험과 코칭 전문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셔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도 이제 애자일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이전 쪽에 컨설팅 하신 분들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애자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나와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네 번째 얘기하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의 도입입니다. 컨설팅 회사나 SI 업체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 굉장히 완결형이 있는 애자일 방법론을 들고 와서 적용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한테 맞는 애자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디선가 잘 돼 있는 애자일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쌓는 실제로 이제 같이 매칭해 가지고 애자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는데 이게 우리 거라는 느낌보다는 '아 이런 경험을 해 보니 좋았어.'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여섯 번째 얘기하는 내 기업, 내가 맡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에 적합한 애자일을 찾아야 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규모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애자일을 얘기하지 않고 특정 기업에 맞는 애자일이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재화의 중요성을 측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게 위해서는 전파하는 데 필요한 코칭 팀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계속 우리한테 맞는 애자일이 뭔지를 발굴해서 변경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애자일 코칭 팀이 내부에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물론 이 애자일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적용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SI 프로젝트에도 애자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절차들이 애자일에 맞게 SI 프로젝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애자일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드렸고요. 네 번째로 좀 들어가서 데이터 또는 AI 조직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라는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조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조직이라든지 AI 조직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효과를 좀 보게 될 시점이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현업에서 효과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현업들이 이제 해당 인력을 좀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 데이터인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럴 때 뭐 보통은 하는 얘기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협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는 조직 개편을 했는데 보면 조직 개편을 가지고 완결형 구조들은 다 이제 전진 배치를 시켜서 했는데 실제로 그 전문가들의 연결고리들 이제 크로스 펑션한 기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챕터 리더라는 형태로 이제 애자일에 보면 나오는데 의외로 이런 전문 기능들을 엮어내는 기능 조직을 연결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일로화 될 수 있는 애자일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나중에 계속 나오게 되는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아이솔레이트 되는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합니다. 데이터와 AI 조직의 위치에 대한 뭐 타이틀을 했는데요. 조직 변경은 뭐 어느 회사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조직 개편을 할까? 조직 변경을 할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요구나 사업 환경에 적응하기에 신선한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뭐 국민은행이 2021년도에 애자일 조직화인데 플랫폼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전진 배치를 하면서 한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것 같을 때를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진 배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완결형 조직과 기능형 조직 그 사이에서 한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류의 작업들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내부 의지를 반영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직은 아직도 이제 인력의 규모나 역할이 자기 조직의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돈을 버는 조직은 좀 힘의 논리를 힘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지원 조직이나 코스센터 같이 뭔가 변화를 겪어야 되는 조직들은 이제 뭐 약간 논리로 좀 버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시원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에 뭐 약간 서브로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이미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돼 있어서 뭐 데이터 분석가들도 있지만은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있어서 좀 다양하게 어느 정도는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언급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현업에 다 통합을 시키는 경우죠. 아, 분석가들은 좀 다 전진 배치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IT 밑에 조직을 놓고 여기서 그냥 계속 하게 합시다. 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약간 중간 정도? 일부 인프라 관련되는 쪽은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현업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뭐 어느 케이스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 아예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들이 또 있겠죠. 그죠? 아예 이제 IT 산하도 아닌 분리돼 있는 초기에 이제 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로 하기도 했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항상 프로센콘스라고 얘기하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 장단점들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이 장표에서 좀 드리고 싶었던 게요. 제가 이제 어디 다른 이제 모 금융사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되는 자문을 구하는 일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어떤 뭔가 조직이 변경이 됐을 때 이게 뭐 이제 인력을 이동하는 역할과 인력을 이동하는 경우였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 조직을 정리하고 개편을 하는 전략 조직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고민이 많지 않은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런 조언을 해줘서 다시 주저앉고 이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장표에서는 이제 각각의 경우마다 항상 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고려들이 좀 필요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요거와 또 연결해서 그 자체 개발 조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뭐 개발 조직은 꼭 갖춰야 되나요? 원래 있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미 개발 조직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고민을 좀 덜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개발 조직이 약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에 있는 DBS 은행을 대표적으로 칩니다. DBS가 2007년도에 디지털 혁신을 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여기 옆에 간달프라고 표현했죠. 이 간달프의 중간에 있는 D가 자기네 DBS고요. 나머지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어깨를 나누게 했다라고 했고요.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한 것들을 제가 되게 재미있게 그쪽 CIO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디지털 혁신을 아웃소싱에 요구하니까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아웃소싱 85, 인하우스 15%였던 거를 내부에서 혁신을 끌고 가자라고 해서 10년 뒤에는 역전을 시켜서 15%, 85%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한 자체 R&D 센터를 한 7개 정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도 꽤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내재화라는 측면, 특히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의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은 좀 공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TBS가 얘기한 85%가 인하우스에서 개발해야지만 답이냐? 뭐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려면 EBS는 하나의 사례고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앞에서 우리 비디오에서도 얘기한 내재화라는 지속 가능하게 개선할 수 있는 내재화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가 2019년에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금융에 특화된 자체 자연어 처리 엔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핵심 역량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추진 전략하에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분야와 기술을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는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해외의 개발 센터들을 운영하는 것이 요새는 좀 화두로 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시절부터 해외 연구소들과 많이 협업을 했었고 제가 이제 금융에 가서도 비슷한 작업들을 아예 구축하는 노력들을 좀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다루지 않겠지만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남았는데 좀 빠르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이미 많이 도입해서 쓰시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수치에 따라서는 조금 도입을 해야 되는데 내지는 조금씩 웹 서비스 형태로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은 데들이 아직은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보면 우리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멀티 클라우드를 해야 돼? 하이브라이드 클라우드를 해야 돼?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MSP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건 자체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다르지? 뭘 어떤 걸 올려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갖고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일단 좀 제너럴한 얘기여서 아마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맞춤형의 전략과 정책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규모,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실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B2B 중심인지 B2C인지, 그 다음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as of today로 내부 IT 인력의 보유 규모라든지 역량, 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은 캐펙스하고 오펙스 얘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인하우스의 데이터 센터에서 장비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 캐펙스 형태로 이제 회계들이 처리되는데 클라우드를 쓰는 순간 페이퍼 유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처럼 매달 돈이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게 회계 시스템 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쪽이 좋으니까 그냥 기술로 가면 돼요가 아닌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확보해야 될 역량과 외부 협력 파트너로 일해야 될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클라우드 도입이 여러분 디지털 전환도 실제 성공한 게 한 30%라는 어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클라우드 도입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 건 해외 사례들은 얘기하지만 국내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클라우드의 기술 변화를 담당하는 조직의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설계부터 개발, 구축, 운영에 이르는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는 제가 결론이라고 표현했는데 비용입니다. 의외로 비용이 클라우드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좀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금융 좀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 2021년도에 KB 금융지주에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 전략들을 이제 전략을 수립해서 3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좀 외부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요 장은 좀 넘어가고요. 변화를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제 클라우드 추진에 대한 제약사항 여기 나와 있는 안정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 사이에 많이 해결이 돼서 이제는 이런 제약사항의 외부 규제나 가이드들은 많이 좀 풀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인력, 역량, 인프라, 마인드셋에 대한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디지털 전환하고 좀 유사한 얘기들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하나지 않고 KB금융그룹 전체에 공동되는 이제 클라우드를 좀 구축하려고 했고요.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을 양쪽을 다 시무리스하게 연결해서 워크로드들이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효과를 좀 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복 투자 방지, 표준 수립, 프로세스 이론화 같은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잘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역량들은 좀 확보할 역량들은 핵심 역량들은 좀 내재화하자. 그리고 이아스 레벨이 아닌 파스 레벨까지도 좀 우리 나름대로의 파스 플랫폼을 좀 구축하자였고요. 예, 저희가
지난 한 3년 이상 해오면서 지속 가능한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앞에서도 제가 성공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한 클라우드 비용의 증가를 굉장히 쉽게 목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는 노력들이 초기부터 설계부터 운영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를 쓰면 좋다고는 아는데 실제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술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클라우드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는데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 비용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되게 많이 집중을 했다. 서비스 생산 일정 극대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FinOp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클라우드 자원 사용에 대한 가시성을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단 조직을 통해서 자원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하는 역량들을 좀 계속 키울 필요가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외부의 지원들과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을 실제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일환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핀업 조직을 만들어서 했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비스인데요. 초기에 월 사용료가 21억까지 가다가 저희가 이런 다양한 작업들, 자원도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그러죠. 다운 사이징을 하고 미사용한 자원들은 모니터링하면서 삭제하고 개발과 스테이징처럼 직접 운영계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밤에 작업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려놓으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례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 이걸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를 쓰는 조직들한테 계속 계도하고 관리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협업 툴 얘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되게 그 협업 툴이라는 게 뭐 갑자기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인트라웨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던 것들이고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얘기하는 협업 툴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생성형 AI로 인해서 협업 툴이 좀 진화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디지털 도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미 쓰고 있습니다. 여기 생산성 도구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오른쪽에 있는 뭐 엑셀부터 메신저 이런 것들은 다 쓰고 있죠. 그죠? 요새는 재택이나 원격 근무도 다 가능한 환경으로 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시 새롭게 협업 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도구들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들. 요즘 나오는 생산 도구들을 보면 채팅, 화상, 이메일, 일정 공유, 파일 공유, 문서 작성, 공동 편집과 같은 것들을 한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태스크도 관리를 하거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협업 도구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나 뭐 카카오도 사실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는 오피스이고 팀스죠. 사실은 팀스, 뭐 슬랙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들을 적용해서 생성형 AI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또 협업 도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전환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바꾸면 일하는 방법이 바뀌고 모든 업무마다 데이터가 남고 데이터가 남으면 분석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데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사용하기 불편하면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옵니다.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웨어에 익숙해져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들을 도입하자고 할 때 저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 도입을 하더라도 사용 방식은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인테넌스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전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협업 툴은 우리가 써야 될 굉장히 유용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협업 툴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개선하는 거가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에 우리를 맞추는 노력들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협업 툴이나 인트라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던 임원이나 직원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전통 기업들이 약간 이런 경우 있는데요. 뭐 조금 익스트림 케이스일 수 있는데 내부 외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메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메일 쓰더라도 이메일에 사용하는 참조 기능이나 비밀 참조 같은 기능들을 안 쓰거나
그룹으로 메일을 보내도 사실은 실제로는 개개인 있는 메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신저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의 활용 범위가 엄청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이나 지시나 공문, 자료, 뭐 우리 회식 얘기, 잡담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회신 메신저에 또 챗봇 기능도 넣어줘요. 그래서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료도 보내고 그래서 보통은 자료를 보낸 다음에 전화로 "잘 보냈어요."라고 확인하는 경우도 돼 이런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장표에는 사실 적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IT 프로젝트로 접근하면은 이제 되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기존 것들을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변화 관리와 같이 이 일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바꿔야지만 실제로 이런 협업 툴을 썼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디지털 전환 자체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들, 뭐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꾸준히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럼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좀 언급하고 오늘 전체 얘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너무 자주 나와요. 뭐 이런 표현 썼죠. 제가 그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탑 10, 뭐 스트레이직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보면은 뭐 여기서도 계속 뭐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변화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나오는 새로운 기술이겠죠. 이게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뭐 ABCD라는 이름으로 ICBM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가 이게 좀 가속화된 느낌입니다, 요새. 메타버스가 2021년, 22년에 한참 우리나라에도 유행했고요. 특히 22년 말에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 나온부터는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담당하고 감당하는 조직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2022년 1월 달에 있었던 CE쇼에서 메타버스가 엄청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메타버스에 대한 책이 막 이제 서점가에 깔리기 시작하고 전시회와 책과 강연들이 엄청나 있었고요. 왠지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때 이제 자체적인 메타버스 구축하는 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메타버스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이죠. 물론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KB 국민은행 시절에 이제 요 상황에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런 걸 구축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고객을 끌어들일 만한 IP나 컨텐트 없이는 사람 모으는 게 너무 어렵겠다. 뭐 금융 서비스라는 것이 매일 들어와서 뭘 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이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 이제 게임사, 국내에 있는 유수 게임사하고 협업을 좀 해보자. 라고서 얘기했는데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금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는 대학생들한테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메타버스 캠퍼스 메타버스 구축하는 게 또 한때 좀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디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학교에 이제 게임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어서 저희가 그럼 차라리 게임학과에서 직접 좀 관여해서 만들면 훨씬 더 학생들이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진행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메타버스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곧 열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를 위한 준비에 좀 집중하기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메타버스가 자리를 잡았을 때 과연 그러면 거기에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금융 서비스는 뭘까? 그거에 대한 필요는 뭘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 이제 백엔드에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들이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POC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타진해보고 검증해보는 작업들을 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직 역할들을 누군가 좀 감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기술을 담당하는 이제 신규 조직들, 뭐 신규 조직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T인 경우에는 IT 혁신센터, 디지털 혁신센터,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붙이기도 하고, 아예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사업단 형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큰 규모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가능성들을 보는 조직이기 때문에 작지만 전략과 기술에서 투자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형태로
자체 완결성을 부여하는 것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적 구성도 어떤 전문 인력과 내부의 전략 기획 인력들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뭘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 는 말씀드리고요. 외부하고도 활용과 협업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뭐 큰 기업에서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술 및 전략에 있어서 컨설팅 회사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맞춤형으로 잘 갖다 주시죠. 그다음에 뭐 가트너 IDC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은 아니지만은 좀 더 우리가 발품을 좀 팔면은 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중소 이제 컨설팅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이나 전략 과제 투자인 경우에는 또 이게 다양한 조직들과 협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대학의 연구소나 센터라든지 연구소하고도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해외하고도 이제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앞에서 언급한 자체개발센터들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네이버 클로바를 예를 들었는데 1, 2년 정도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정규 조직화하거나 축소 변경 통합하는 형태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건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해당 조직의 결과물들이 조직 내에 파급하는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성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7가지 질문이었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건가부터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레벨에 와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잘 바뀌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장표로는 앞에서도 컬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도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최근에 좀 찾은 건데요. 미국 CIA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이 조직이 비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8가지 나온 게 예, 아무리 모든 멋진 툴, 환경, 뭐 전략, 계획이 있어도 내부의 사람들과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노핏 파트너스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은 맞춤형으로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들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활용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고 제가 주로 이제 앞에 외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주로 활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